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뉴스 전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노림수까지 꼼꼼히 분석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 판을 깨려는 공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람을 속이고 누가 사실을 날조하는지는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조간 브리핑 2부입니다. 꼭 짚어야 할 이슈, 새겨야 할 뉴스를 이 시간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를 동원해서 중앙대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분이 중앙대 총장도 역임했죠. 이 박범은 전 수석이 김정행 당시 용인대 총장의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도와주고 자신의 둘째 딸을 용인대 교수로 부정 채용시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신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그래서 부정 채용을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범은 전 수석은 자신의 큰딸도 중앙대 교수로 부정 채용시킨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과 용인대 등에 따르면은 박범은 전 수석의 둘째 딸은 재작년 9월 당시 30살에 용인대 문화예술대 국악과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국악 등 예술 분야에서의 30살 교수 채용,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용인대는 종전까지만 해도 영어 강의 가능자라는 조건으로 교수를 채용해오다가 박범은 전 수석의 둘째 딸을 뽑을 때는 외국어 강의 가능자로 이렇게 조건을 바꿨습니다. 영어에서 외국어로 바꾼 거지요. 박범은 전 수석의 둘째 딸은 중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예술대학에서 영어 강의 수업은 많지만 중국어로 하는 수업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건 용인대 측이 박범은 전 수석의 둘째 딸을 위한 맞춤형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 용인대는 통상 전반기에 교수를 뽑는데 후반기 교수 채용을 한 사례는 2008년 이후 박범은 전 수석 둘째 딸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교수로 채용되기 전인 2008년 2월 박범은 전 수석이 제38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행 당시 용인대 총장의 당선을 도와준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박범은 전 수석이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에게 김정행 당시 총장을 대한체육회장으로 밀어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던 박용성 이사장은 자신의 후임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김정행 전 총장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예, 뭔가 악귀가 탁탁 맞아 떨어지네요. 예.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단독 기사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동아일보가요, 과거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책이던 이태희 두산 사장이 박범은 전 수석의 교육부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은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두산그룹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검찰은 2011년에서 2012년 중앙대가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경기도 안성 캠퍼스를 통합하면서 교지, 그러니까 학교의 땅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학과별 입학 정원을 늘린 과정에서 특히나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2008년부터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캠퍼스 통합 등 안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태희 사장. 예. 이태희 사장이 박용성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과 함께 2011년 재단이사회에 참석해서 캠퍼스 통합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태희 사장, 2006년 박용성 회장의 형인 박용호 전 두산그룹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시 비자금 조성책으로 지목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두산건설 경리 담당 이사였던 이태희 사장이 1997년에서 2002년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다음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6억 원을 조성해서 박용호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수사 정말 공명정대하게 남김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일면을 보면은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의 왕특보로 불리는 현 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왕특보로 불리는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별보좌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중앙대 재단의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죠. 이명재 특보. 검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이명재 특보를 포함한 중앙대 이사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비상임 이사로 일해왔다고 하는데 2017년 5월까지가 이명재 특보의 이사 임기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한겨레 31면을 보면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김누리 교수, 동문학과 교수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만은 상당히 지각 있고 소신이 뚜렷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김누리 교수인데 자기 학교 얘기를 썼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범은 사건과 파우스트의 거래. 읽어보겠습니다. 중앙대가 두산그룹 계열사의 학교 내 건물 공사를 몰아줘서 두산이 학교에 출연한 기금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대의 부채는 10배가량 늘었고 이 빚을 갚는데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 일부가 사용됐다는 보도도 들려온다. 기업이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업은 학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건축에만 지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학생들이 짊어지는 그런 구조인 것이다. 사립대학 총장들이 모인 서울총장 포럼이란 곳에서 중앙대 총장이 기여 입학제 허용, 등록금 상한제 폐지, 대학 적립금 사용 규제 철폐 등을 주장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박범은 비리 의혹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파우스트의 거래란 말이다. 박범은 전 수석이 사적인 욕망 때문에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버렸다는 의미 때문만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나릭 복은 미국 대학의 기업화 현상을 파우스트의 거래에 비유하는데 대학이 수익 창출이라는 욕망을 쫓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신세가 되었다는 지적은 바로 중앙대 사태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기업이 대학을 인수했을 때 벌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이 기업처럼 바뀌고 그렇게 기업화된 대학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있다. 대학의 기업화는 대학의 이념을 변질시키고 학문의 가치를 퇴색시키며 수천 년 이어져 온 학문 공동체를 와해시킨다. 대학을 인수한 기업이 가장 먼저 벌이는 일은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다. 학문 공동체의 영혼은 이로써 숨을 거두게 된다. 기업 총수가 이사장이 돼 대학의 주인을 자처하며 총장을 임명하고 법률이 정한 대학 경영의 범위를 넘어 대학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제적 지배구조는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라는 대학의 이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질타인데요. 본인이 속해 있는 대학의 재단 이사장이 기업을 배후로 하고 있으며 이 기업이 대학을 망치고 있다라는 논지의 칼럼. 어떤 여파가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되고 말이죠. 김누리 교수, 직을 걸고 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기사가 있군요. 국민일보 종교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라고 아십니까? 수정교회. 이 초대형 보수교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데 이 교회를 만든 목사가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 하면은 개신교계에서는 번영 신학의 대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수정교회, 교회 외벽이 유리 1664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요. 내부에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면서 메가처치의 원조로 불렸던 이 수정교회, 2011년에 가톨릭 쪽에 넘어갔죠. 경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는 2006년에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줬는데요. 아들과의 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말이죠. 이런 로버트 슐러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지난 2일 식도암
지병으로 이렇게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50년대 자동차 극장 교회를 개척했고요. 1970년에 시작한 텔레비전 설교, 열정적인 메시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정말 이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를 따라하는 그런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았죠. 자, 오늘 국민일보는 이 4단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정죄 대신 긍정 메시지 전한 구도자, 예배 선구자 이러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거, 이건 사실 동양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가 과연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만 받을 만한 인물인지는 의문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를 키운 그런 배경에는 조용기 목사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국민일보의 회장이 바로 조용기 목사 작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기사에서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지난 2007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 기념대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와도 친분을 나눴다. 슐러 목사와 조 원로 목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희망의 신학자로도 불린다. 이렇게 기사가 매듭 지어집니다. 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재테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8면에 실린 기사인데, TV조선 21개월째 종편시사 시청률 1위. 예,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싣게 된 것은 TV조선을 그만큼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도가 바로 같은 면 8면에 있습니다. TV 외에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을 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청 점유율 조사가 내년부터 도입되지만,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여전히 거실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뉴스의 97.9%, 드라마의 96.9%를 고정형 TV에서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정형 TV. 그 집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혹은 세워놓고 보는 TV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VOD,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집에서 보는 사람들보다도 현저히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통합 시청률이 도입되더라도 가구 패널을 조사하는 기존 시청률 조사 방식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송계에선 통합 시청률 조사가 도입되면 특정 프로그램을 반복 시청하는 이른바 헤비 유저로 인해서 시청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컨텐츠를 재미있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 10번 반복해서 보면 10번 시청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TV조선 때문에 나온 기사가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TV조선,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체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젊은 층에 집중돼 있고요. 또 TV조선 시청자들은 주로 이제 노년층들이 상당하단 말이죠. 연구하는 사람, 혹은 일배 아니고서야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폰으로 TV조선 보는 사람 많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TV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통합 시청 점유율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TV조선에게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8면에 실린 TV조선 21개월째 종편시사 시청률 1위, 이 제목의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TV조선 MBN의 1위 경쟁, 채널A의 선두권 추격, JTBC 약세. 기사 첫 줄, 첫 문장 또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이 통합 시청 점유율 조사를 하게 되면은 JTBC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예. 자신 있다면 이 시청률, 저 시청률 왜 신경 쓰겠습니까? 예. 조선일보의 TV조선 걱정. 예. 오늘 8면 기사의 숨은 본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광화문 KT 사업과 교보빌딩 사이에 약 8m의 왕복 2차선 도로 구간, 이 부분을 비춘 내용이 있습니다.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서 아스팔트를 떼운 흔적이 누더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종로구청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 공사 중에 어스 앵커라 불리는 철근 구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집안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싱크홀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친 땜질, 누더기가 된 광화문길.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서울 광화문이 수도의 심장부인 면도 있지만은 이게 또 조선일보 근방이기도 하거든요. 조선일보는 자기 회사 근방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예전에 광우병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촛불 집회 당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시위대에게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또 광화문 근처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투쟁했을 때도 상당히 이자들이 도심의 환경을 해친다는 식으로 매도했었고요. 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장 또한 조선일보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수도 서울 한복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사업과 붙어있는 코리아나 호텔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그런 뜻은 아닐까요? 코리아나 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30%,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방씨 가문이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심에 이딴 집안 침하,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 내용도 그러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신촌역, 코엑스 사거리, 삼성중앙역, 중계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이것도 역시 우려가 되는 건데요. 주로 지하에 매설된 낡은 하수관과 지하철 공사와 같은 집안 굴착 공사 때문이란 것이죠. 낡은 하수관의 경우 틈새로 샌 물이 하수관 주변에 흙을 쓸고 지나가면서 땅속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서울시내 하수관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절반에 가깝다고 하니 여기에다가 지하철 건설이나 건물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하수관을 건드리거나 지하수가 유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우선 노후 하수관 교체를 위한 예산 투입에 힘을 모아야 하겠고요. 또 환경 영향평가처럼 지하수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지하 공간의 3차원 지도 구축 등 근본 대책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 관리도 시급하겠고요. 예.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피습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또 보셔야 합니다. 경향신문 2면인데요. 이색 홍보를 하지만은 알바를 이용한 이색 홍보 과연 타당할까? 그런 취지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있는 한 스테이크 전문점, 고객이 짜다면 짠 거다, 이런 독특한 문구가 적혀 있는 유니폼을 종업원들이 착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구를 본 손님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SNS에 이 옷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통닭업체는 점원들 옷에다가 시다발이라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시다발이. 이 영화 친구를 통해서 유행한 말이죠.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의 비속어인데, 한 고기업체는 친절만이 살 길이다라고 적었는데요. 또 다른 업체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점의 고기를 굽겠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 유명 중고서점은 not busy, 바쁘지 않아요 라는 문구를 점원들의 옷에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을 강조하는 동시에 손님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SNS와 블로그에 이 옷이 이 사진에 찍혀져서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돈 안 들이는 홍보 효과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알바생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강조한 옷을 입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 대학생은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이 티셔츠에 나온 것처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은 고기를 굽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고객 말에 순종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청춘의 그런 짐들을 덜어줘야 할 정부가 또 다른 짐을 떠안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학벌, 학점, 토익, 토플,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경력, 성형수술, 정말 바늘구멍 취업문을 뚫으려는 대학생 등이 흔히 9대 취업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한 해 1,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으로는 학벌, 학점 이 두 가지만 해결되거든요. 나머지는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비용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필수 요소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도입됐습니다. NCS라고 하는 건데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직종별로 채용 기준을 제시해서 과도한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소방관이라면은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능력을 보고 이렇게 채용한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이 지금 취업 준비생들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정부가 지난달 24일 올해 130개 공기업에서 이 NCS를 통해서 채용하고 이것을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말이죠. 이 취업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형국인데 자, 그래서 지금 9번째 취업 스펙에 이어서 10번째 취업 스펙이 되고 있다. NCS가 말이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NCS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종로의 한 취업학원은 NCS 과정을 개설하고 2개월에 100만 원, 6개월에 21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참 혹을 떼주려고 도입한 NCS가 도리어 혹을 덧붙이는 그런 꼴이 됐다는 겁니다. 답답한 청춘의 그런 현실을 담은 기사는 서울신문 10면에도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조회가 가능한 범죄 영역 조회서 이걸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기업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직자 전과 기록 이거 기업이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의원 출마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 이렇게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그런 용도로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 민간 사기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취업준비생들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신문 11면 보겠습니다. 지방등지는 지방대. 정부가 충원율, 취업률로 대학을 서열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지역에 있던 학교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이유는 뻔하지요. 지방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굳이 지역에까지 가서 대학을 나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이 서울로 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학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대학과 구성원,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오늘 1+1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인데요. 자, 마지막 순서로는요, 불교 개혁 관련해서 요즘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을 불교 방송이 대놓고 비난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불교 방송의 방송 내용과 함께요, 이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의 반박을 엮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막말 파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신 성화 스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불교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태프리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바른불교 제가 모임에서는 왜 또
다른 종교 분들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창립법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서 김정과 똑같은 집단이라고 이 조계종을 폄하하면서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따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까? 정봉준 의원은? 1700년 역사와 1000만 명의 불자가 있는 조계종을 북한의 김정은 집단에 비유하면서 비판한 것은 아무리 선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불교와 북한 김정은 집단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스님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은 인욕의 한계를 넘게 하는 아주 잘못된 의도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서 두 가지 답변은 꼭 좀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저간의 이런 상황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정봉주 전 의원이 왜 이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봉주는 타종교인입니다. 예. 만일 정봉주 씨가 불자였다면 종단 발전을 위한 일말의 순수성을 믿겠습니다만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그것도 그분이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이 종교에 대해서 도에 넘는 비난을 하고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불교 내부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불교 격화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기에 또 동참하시고 계시는 스님들은 뭡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언행에 동참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극히 일부군요. 예, 예. 그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아주 그 소외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예.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불교를 비하하고 격하하고 그러니까 종단 불만 세력 스님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요. 예, 그렇군요.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스님 아니고 중이겠죠. 그런 분들 성화. 스님이라고. 예, 그런 분들 이제 그분은 정봉주의 명성에 좀 숟가락 하나 얹혀갖고 자기도 이제 좀 유명세를 좀 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세급 향상을 노린다. 예, 저는 이제 그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요. 정말 사실관계를 그렇게 잘 모르고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정봉주는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었더라. 근데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됐다. 그거 참 잘못된 거다. 이 정도쯤 돼야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그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불교 머리 깎고 스님인 척하면서 네.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잘못된 승려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채구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